자, 교재 32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전에 일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픽사리가 한 4번 정도 났어요. 그래서 전혀 웃음이 터지지 않는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인데 나의 픽사리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웃었어요. 중간에 픽사리가 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웃어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나 하나 이렇게 놀림감이 되는 거 감내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만 열심히 또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요, 명청의 교체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명나라는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명의 장수 오삼계 같은 사람이 결국에 청나라에게 투항을 했고, 이후에 청나라의 군대는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렇게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청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역시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청나라의 군사력의 원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팔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팔기군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팔기병 또는 팔기군, 그냥 팔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팔기병 또는 팔기군이란 무엇이냐? 밑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네모박스 안에 들어갈 말도 팔기병 또는 팔기군이라고 쓰시면 돼요. 누르하치가 조직한 청나라의 군대이고요. 몇 주 칩시다. 여진의 시족제에서 유래한 군사적 단위이자 행정 과세의 단위예요. 무슨 소리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유목민족들은 여러 개의 작은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뭉쳐서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유목민족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칸들은 대부분 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연 부족을 해체해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조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몽골의 징기스칸이 한 것이 바로 기존의 자연 부족을 해체하고 10의 제곱 단위로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금나라를 세웠던 아쿠타 같은 경우에는 여진 부족들을 통합하고 난 이후에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으로 재조직을 했었다라고 들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만주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기존의 만주족의 부족들을 해체해서 8개의 군사적 행정 단위로 재조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팔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연 설명을 좀 쓸까요? 팔기병이란 무엇이냐?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그 여진족을 팔기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적인 단위로 재조직한 것이 바로 이 팔기병 또는 팔기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각각의 군사 단위를 팔기라고 했느냐? 여진 부족을 8개의 부대로 나누었고요. 그 각각의 부대들에다가 서로 다른 색깔의 깃발을 주었어요. 그래서 총 8가지 색깔의 깃발을 가진 부대다라고 해서 팔기군 또는 팔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평상시는 이 팔기 단위로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과 과세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군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군사 조직이 돼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군사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삼계 같이 청나라에게 항복한 한인 부대라든지 또는 몽골인 부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청나라는 중원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업만 방해 안 하면은 핸드폰 하는 것도 뭐라고 말을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청나라가 군대를 이용해서 중원을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한족들, 과거 명나라 사람들은 이 만주족들을 새로운 중원의 지배자로 인정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만주족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새로운 중국 땅의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중원 지역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 곳곳에서는 반청 운동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청 운동을 잠재우고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안정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이자 청의 전성기를 시작했던 황제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 이에요. 강희제 때 밑줄 칩시다.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제압하면서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비로소 확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3번의 난과 정씨 세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청나라 군대에게 만리장성의 관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중원을 장악하는데 협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청나라의 중국 정복에 협력했던 한족이 오삼계 하나밖에 없었을까?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은 상가희라든지 경정충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원래 어떤 민족이었다? 만주족이 아니라 명나라 사람들 한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청나라가 중원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하는데 만리장성이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이 대단히 결정적인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삼계, 상가의 경정충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는 얘네들이 우리가 중원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을 줬으니까 당연히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줬을까? 도왔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줬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떼주고 너네가 여기 알아서 다스려, 여기 가서 왕해 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통치 지역을 나누어 줬단 말이야. 이때 이들이 청을 도운 대가로 받았던 통치의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번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나중에 청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일으켰던 번의 개수가 몇 개였기 때문에 3개였기 때문에 이것을 3번의 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우리 3번의 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언제 이야기했었지? 북벌론 이야기할 때, 그죠? 청나라가 조선 숙종 때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 내부에서는 북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잠시 논의가 되었으나 난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나요? 네. 자, 3번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왜 그러한 논의가 조선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3번의 난의 경우에는 청나라 초기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최대 규모의 반청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한족들의 저항이 일어나는데 이때야말로 북벌을 할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논의가 조선에서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살짝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드나요? 다녀오세요. 청나라의 협조에서 통치 지역을 받았는데 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부끄러워서 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머릿속으로 했죠, 그죠? 자, 왜 그러했느냐? 이들이 청나라로부터 번이라고 불렸던 땅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을 도왔기 때문에 받은 측면도 있지만 선생님이 거기 가로치고 뭐라고 해놨냐면은 강남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번이란 3번이나 오삼계는 명나라 출신 투항 세력이 받은 통치 지역이며 가로치고 주로 강남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한족 신사들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한족 신사일수록 지식인층일수록 만주족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 직접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주족이 강남 지역을 직접 지배하려 한다면 강남 지역에서 또다시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협조했던 한족들을 내세워서 강한 반청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지역을 대신 통치하도록 한 게 바로 3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렇지만 이 3번의 설치는 사실 어떤 의미였다라고 볼 수 있느냐? 과도기적인 과정의 의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3번의 설치는 아직까지 청나라가 중원지역을 전부 다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한족들을 내세워서 대신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되어 가면서 황제가 전국을 직접 장악할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3번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돼요. 그죠? 청나라의 지배가 안정되어 가자 줬던 거 다시 회수하려고 한 겁니다. 번 폐지하겠다. 다시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족들을 모아서 강남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반청운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3번의 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청나라는 이들을 제압할 자신이 없었으면 번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꺼냈을까 안 꺼냈을까? 예담 초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큰 규모의 반청 운동이었습니다만은 예상 외로 굉장히 쉽게 제압되었던 게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거를 이뤄낸 황제가 어느 때, 무슨 황제 때라고? 오늘 어느 황제 때 있었다는 얘기라고? 강희제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의 난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 청나라가 제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골치 아팠던 반청운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었습니다. 타이완이 어딘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타이완이 어디예요? 대만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이제 타이완이죠. 중국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을 타이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와이스의 쯔위가 타이완 출신이잖아. 네. 자, 아무튼 봅시다. 정성공 세력이라고 가르치고 해놨어요. 자, 이 정성공이라는 인물은 좀 재미난 인물이에요. 물론 나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정성공의 아버지는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밀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밀무역 하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배 한 척 정도 가지고 몰래 장사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밀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해서 자기 소유의 군대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군벌로 성장했던 사람이 정성공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성공의 어머니는 명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정성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성공은 6살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6살이 될 때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명나라로 데려가고요. 명나라의 이 강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은 난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바로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명나라가 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공은 청나라가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배들, 밀무역을 하던 직원들, 그리고 반청운동에 동참하는 한인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정씨 세력의 정성공 세력의 반청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해상 세력을 끌어모아서 창장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난징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난징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청나라의 저항이 완강해서 결국 난징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요. 청나라 군대에 쫓기는 입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성공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타이완으로 도망가서 저항을 이어가게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3번의 난에 비해서 규모는 작았을지언정 청나라가 이들을 제압하는 데 정말 골머리를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망다녀서, 정확히는 어떻게 도망다녀서? 응? 그렇죠. 만주족은 유목민족, 수렵민족이라서 말은 잘 타지만 배는 잘 탈 줄 몰라요. 그죠? 바다 건너에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묘호란 때 후금군이 쳐들어오자 조선왕실이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바다 건너가면 얘네들이 골치 아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타이완에 머물면서 반청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반청 운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들은 미쯔시시라 명예 부활을 꿈꿨던 최후의 저항 세력이었고요. 타이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한 지 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1683년 이때쯤 가게 되면 청나라도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청군에 의해서 타이완이 함락되면서 최종적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 바로 이 타이완의 정씨 세력의 반청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1648년에서부터 1662년이라고 해놨는데 왜 여기는 1683년이라고 적었느냐?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정성공이 죽은 거는 1662년에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나가다가 이때 최종적으로 제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강희제 때 최대 규모 그리고 최후의 반청운동을 모두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반청운동이 시도가 되지만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규모의 반청운동이 일어난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강희제 때 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강희제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재미난 인물이에요. 청나라 황제 지배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황제가 1인 독재 체제야.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한 통치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뭐예요? 황제가 유능하면 돼요, 그죠? 강희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게임에서 있죠. 어떤 능력치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힘이 좋으면은 지력이 딸리고 지력이 좋으면 힘이 딸리고 이런 식이잖아, 그지? 하지만은 모든 능력치가 다 같이 좋은 캐릭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 니네 게임 안 하니? 뭐 힘캐가 있고 지캐가 있잖아. 탱커가 있고 딜러가 있고 힐러가 있고. 근데 그거 다 잘하는 거 뭐라 그래?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강희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여진족의 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느냐? 간혹 가다가 신하를 전부 다 모아놓고요. 사자랑 1대1로 다이다이 떠가지고 사자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강희제입니다. 대단히 용맹한 인물이었고 전쟁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청나라 영토를 넓혔던 인물이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어 공부도 대단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왜 쟤네가 우리를 오랑캐 취급하는 줄 아느냐? 그거 우리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족들이 수천 년간 만들어왔던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학습하고 발전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족의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과 글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뭘 만드느냐? 이 강희제의 명령에 의해서 한자 사전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도 한자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책으로 여겨질 만큼 대단히 편찬이 잘 된 한자 사전이 바로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글씨까지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희제와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가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뭐냐면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절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절이 있어. 중국 절들 중에 되게 오래된 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유명해. 영화에도 가끔 나와. 이름 대면 아 맞아 할 거라니까. 한번 생각해봐. 시읒으로 시작해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포기고 감사해요. 소림사 들어봤니? 네, 쿵푸의 고장 소림사, 그죠? 소림사에 불이 납니다. 소림사는 495년에 만들어진 절이기 때문에 청나라 시절에도 오래된 절이었어요. 근데 그 절에 불이 나가지고 소림사의 대문이 불타. 그래서 대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문이니까 그 앞에다가 소림사라고 하는 간판, 현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소림사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현판은 어떤 사람이 글씨를 써주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시대에 글씨 제일 잘 쓴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광화문에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는데 그거 누가 쓴 글씨였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씨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소림사의 승려들이 절이 불탔다가 정문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소림사라는 간판을 걸고 싶은데 강희제가 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쓴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하면 강희제의 글씨를 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일개 스님들이 황제한테 가가지고 글씨 써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때마침 강희제가 소림사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강희제가 지나갈 것으로 알려진 길 옆에다가 일부러 소림사에서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 스님들만 골라가지고 그 옆에서 글씨 쓰기 연습을 시킨 거예요. 정보대로 강희제가 말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갑니다. 옆에 보니까 웬 스님들이 글씨를 쓰고 있는데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 거야.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 그걸 글씨라고 쓰고 있어 분내봐 내가 써볼게 라고서는 붓을 딱 낚아챈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림사 세 글자 그냥 멋지게 촥 한번 써버렸어요. 봤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했더니 스님들이 와 박수치는 그대로 갖다 걸어가 소림사의 정문에다가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림사에 가면은 강희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림사라고 하는 글자가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강희제는 아이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스님들을 탓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너그러움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황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뒤에 강희제 뒤에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옹정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몇 줄 칠까요? 옹정제. 자, 이 옹정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편찬한 옹정제의 명에 의해서 편찬된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대의각미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의각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대의각미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냐? 묻혀칩시다.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만주족은 오랑캐다. 하지만 오랑캐라고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천명을 받으면 중원 땅을 천명을 받으면 중원 땅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옹정제의 논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대의각미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파란색으로 쓰는 글씨는 안 적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옹정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사기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기캐 아니라 어떤 사기캐냐? 특정 능력치가 지나치게 높은 사기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재능 쪽에서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옹정제예요. 후대 역사가들은 그래서 이 옹정제를 뭐라고 이야기도 하느냐? 학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문치에서는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해서 문치의 귀재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옹정제라는 사람입니다. 약간 그런 타입들 있잖아요. 약간 병적으로 공부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아시셔도 돼요? 자, 이 옹정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주비주답이에요. 주비주답이 뭐냐면요, 옹정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고급 관리들한테 니네가 나란 일 처리하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보고서로 써서 제출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하루에 잠 4시간씩 자면서 그 모든 보고서들을 다 읽어봐요. 그냥 읽어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간 펜으로 밑줄 치고 요거 잘했어, 요거 잘했어, 요거 못했어. 댓글도 달아줘요.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댓글 달아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관리들이 일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 제대로 안 하잖아요. 대놓고 거기다 정말 쌍욕이 담겨있는 댓글을 돌려받게 됩니다. 너 같은 놈이 나라의 세금을 축내는 벌레 같은 자식들이야 라고 하면서 대놓고 댓글 써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옹정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옹정제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증정이라고 하는 한족 학자가 반청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옹정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고서 읽어보다 보니까 얘가 반청운동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처리할게요 라는 보고서를 본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줬느냐? 네가 처리하지 말고 나한테 데려오도록 해라 라고 댓글을 달아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증정은 옹정제 앞에 잡혀가지고 와요. 그래서 옹정제가 잡혀 증정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 반청운동 하려고 했다는데 왜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증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반청운동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옹정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방금 오랑캐가 중원을 지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가 오랑캐고 뭐가 오랑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정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당연히 중원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오랑캐가 아니고 중원 밖에서 태어난 애들은 오랑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옹정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와 소인은 대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따라서 오랑캐냐 오랑캐냐가 아니냐의 구분 역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기준이 아니라 대의, 하늘의 큰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두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요. 자기들은 중원 밖에서 태어났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그죠 하늘의 큰 뜻을 대의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반박이었던 것이죠. 그런 식의 대화가 옹정제하고 증정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증정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당신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옹정제는 그래 네가 죽을 죄를 졌지 하고서는 죽여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중국 곳곳에 있을 것이다. 나랑 얘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서 널리 읽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뭐였다? 그게 바로 대의강미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옹정제 때에는 이 대의강미록을 편찬하고 널리 읽게 함으로써 무엇을 넘어선 거예요? 한족들의 반청의식, 중화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전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다뤘습니다만은 요즘 교과서에서 안 나와서 선생님이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어떻게 해서 청나라는 중국의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었는가? 당시 명나라 중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한족 신사들이었어요. 배운 기억 나나요? 이 사람들은 지주 출신이고요. 과거를 통해서 나라로부터 학위를 인정받으면서 특권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 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이 한족 신사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나누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줄칩시다. 청나라는 그들에 대한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달래고 때리고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회유책으로 어떤 것들을 쓰느냐. 아직까지 삑살이 안 났어. 내가 삑사리가 많이 나니까 일반에 그 아이작이라고 하는 친구가 캔디를 하나 줘가지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이제 빨아 먹었는데 그 다음 내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네요. 누군지는 알지? 아이작 몰라? 자기는 아삭이라고 하던데. 이삭. 녹화 중이라서 본인 실명을 거론하기가 조금 그랬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했느냐. 한족 신사들이 명나라 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 무엇을 통해서 그 특권을 얻은 거였어요?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얻은 거였어요. 과거제 그대로 시행합니다. 과거 시험 뭘로 보고 있었나요? 성리학으로 보고 있었어요. 성리학 그대로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한족 신사들 입장에서는 나라만 바뀌었다 뿐이지 자기가 그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층이라는 사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밑줄칠게요. 만한병룡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요. 만한병룡책. 자, 만한병룡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라에서 일할 관리를 뽑을 때 관리 선발에서 만주족이랑 한족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제도를 가지고 만한병룡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 선발에 있어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제도를 만한병룡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공정한 제도인가요? 공정한 제도인가? 만주족, 한족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족 인구가 월등히 많거든. 훨씬 더 많으니까 사실 동등한 비율로 뽑는다는 거 그렇게 공정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 때는요. 한족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었어. 아예 허용되지가 않았다고. 그에 비해서 만주족이랑 같은 비율로 뽑아주는 거면은 사실 몽골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한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원래 과거 시험 합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그죠? 원래부터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족들에게 있어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회유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어떠한 강경책을 또 쓰게 되느냐 봅시다. 여러분들 1학기 때 5호 16국 배웠던 기억나나요? 3세기경에 북쪽에서 화북지역으로 내려왔던 선비, 흉노, 저갈 강족을 5호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이 화북지역에서 16개 정도의 나라를 세웠던 게 5호 16국 시대였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 얘네는 유목민족인데 화북은 농경지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목지역에서 내려온 5호하고 원래 농경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하고 뭐가 달랐어?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옷차림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계속 갈등이 빚어지게 됨에 따라 16개 정도의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기를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화북을 통일했던 북위에서 선비족이 어떠한 정책을 실시했었나요? 어쩌면 이렇게 새카맣게 다 까먹었을까? 그렇죠. 적극적인 호한 융합 정책,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선비족의 옷을 벗고 한족의 옷을 입었어요. 선비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족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 옷차림, 생김새까지를 전부 다 융합함으로써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민족 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족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선비족 어떻게 되나요? 한족에 녹아들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자, 만주족 역시 이 중국에 대한 지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족과 만주족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만주족이 한족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한족을 만주족에게 맞춰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기들이 지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변발령이에요. 변발 들어봤나요? 중국 영화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사극에서 많이 나오죠. 어떤 머리 스타일인가요? 앞머리를 밀어요. 어디까지? 앞머리 어디까지 밀어요? 정수리까지 밀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어떻게 해요? 길러가지고 길게 땄습니다. 그죠? 요런 머리를 변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유목민족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변발입니다. 몽골족을 포함해서 유목민족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 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발령은 무슨 명령이겠니? 지금부터 모든 중국 사람들 다 뭐 해라? 변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변발령입니다.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였어요. 변발령. 한족들 변발하고 싶었을까? 변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혹시 나는 동아시아사의 적극적인 학습을 위해서 변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 있을까? 아무도 없을걸? 사실 한족들이 제일 극혐하는 게 또 이 변발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런 머리 하고 다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변발할래? 죽을래? 죽을래? 물론 진짜로 그래서 변발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변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만 혼자 하는 건 혼자 하는 거면 너무 창피할 수도 있지만은 여럿이 다 같이 하는 것도 좀 덜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변발했습니다. 옷의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원래 한족들은 어떤 카라의 옷을 입느냐? 요런 옷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디 차이나 드레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요런 모양 옷차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애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강경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줄칠게요. 문자의옥이라고 해서 화의사상을 언급했습니다. 문자의옥이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글자 잘못 쓰면 죽는 겁니다. 청나라나 만주족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그러한 글이나 글자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글자를 쓴 사람, 그 문장을 쓴 사람, 그와 관련된 사람들 싹 다 처벌하는 게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일기를 쓸 때 명나라의 연호를 쓰는 거예요. 연호,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사용하는 연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죠? 청나라인데 명나라 연호를 쓴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런 사람들 잡혀가고 막 죽고 그랬던 게 문자의 옥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사상 탄압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최고봉이 무엇이었다? 그 최고봉이 대의강미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족들의 중화 사상을 넘어서면서 청나라의 중국 지배는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옹정제 뒤에 황제에 오른 사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미추칩시다. 걸륭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전쟁을 해서 10번 싸워서 10번 전쟁에서 10번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스스로를 십전노인이라고 불렀거든. 물론 그 10번의 전쟁 중에서 이거 전쟁인가 싶은 것도 있고 이거 이긴 건가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청나라 영토를 최대로 넓혔던 황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밑줄칩시다. 티베트,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던 게 바로 이 걸륭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라고 불리는 땅은 사실 이 걸륭제 때 거의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좀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황제 지배체제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 그랬나요? 황제가 유능해야 돼, 그지?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유능한 황제가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 연속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강희, 옹정, 걸륭을 거쳐서 3대에 걸쳐서 청나라는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제 완전하게 믿으십시다.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나라의 중국 지배는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흐름상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맞기는 한데요. 다른 반들도 조금 더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문물의 교류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같이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전쟁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이들에 의해서도 문물은 전파된다.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간 이들에 의해서도 문물은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일본까지만 살펴볼게요. 일본, 조선에 비해서 군사력은 월등히 높았습니다만은 사실 문화적인 수준은 임진왜란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을 따라오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군들에게 있어서 조선 침략은 굉장히 보물 창고가 열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적이나 구리활자, 불화 같은 것들 손에 닿는 대로 가져갑니다. 구리활자는 금속활자고 불화는 뭐지? 불화.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불화 뭘까요? 불교 그림이에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까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불화들이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불교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불교 국가는 아니게 되었지만은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 그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화 가운데 90%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여러 잡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밑줄 칠게요. 유학자나 도공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목수나 한지 제작공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누구였었나요? 써있잖아. 누구였어요? 강항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났지? 자, 동아시아사 2등 누구를 만났지? 이런 수준이야. 이런 애가 동아시아사 2등을 했단 말이야. 지난 기말고사에.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 문제 되게 쉬운 거였는데 심지어 이렇게 많이 틀릴 줄 몰랐어요. 정답률이 23%가 23% 그랬는데. 네,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본인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네, 지나간 얘기 그만하도록 합시다. 자,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에다가 어떤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냐면요. 도자기 전쟁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센고쿠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무사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는데 차,
도자기 주전자에다 우려내서 도자기 컵에다 따라 먹잖아요. 그래서 무사들 사이에서 예쁜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 청자 유명하잖아요. 고려 시대 때부터 수준 높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왔던 이 일본 무사들은요, 정말 우리나라 도자기에 정말 쓸어 담듯이 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런 도자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잡아갔던 거예요? 도공이 뭡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를 잡아갔던 겁니다. 자, 이때 일본으로 잡혀갔던 대표적인 도공이 누구냐면은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으로 잡혀간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한테 무사들이 오더니 집 줘요, 땅 줘요, 결혼한 사람 소개시켜줘요, 하인들도 줘요. 필요한 게 뭐야? 말만 해. 너는 필요한 게 뭐야? 말만 해. 너는 도자기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삼평이 일본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대단히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메이커의 이름이 바로 밑줄칠게요, 아리타자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고요. 한때 유럽에까지 수출될 정도로 대단히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떨쳤던 게 바로 또 이 아리타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에도 시대 때 학문과 기술이 발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전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운명의 교류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에서도 몇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